제1장 아침의 무게. 김복자는 새벽녘 창밖으로 희미하게 퍼지는 빛에 눈을 떴다. 남해안 작은 마을의 봄은 아직 이른 듯 바람은 차고 이불 끝자락이 싸늘했다. 그녀는 천천히 몸을 일으키려 했다. 그러나 그 첫 움직임은 익숙한 통증과 함께 찾아왔다. 무릎이 욱신거렸고 종아리는 묵직하게 내려앉은 돌덩이처럼 반응이 느렸다. 오늘도 똑같네. 그녀는 혼잣말처럼 중얼였다. 한숨을 내쉬고 침대 가장자리에 앉았다. 발을 바닥에 디디는 데에도 시간이 걸렸다. 뭔가 이상하다고 처음 느낀 건 몇 해 전이었다. 계단을 오르내리는 게 버거워지고 자주 다리에 쥐가 났다. 그땐 그냥 나이 탓이라 여겼다. 나이 든 사람에게 아침의 몸은 원래 무겁다고. 하지만 점점 더 잦아지는 저림과 뻣뻣함은 단순한 노화라기엔 뭔가 놓치고 있는 게 있다는 생각을 들게 했다. 거실로 천천히 걸어가며 그녀는 한 발짝에 집중했다. 한때는 시속으로도 걸었던 발걸음이 이젠 한 걸음에 마음을 실어야 했다. 벽에 손을 짚고 주방으로 들어섰다. 전기 주전자를 올려놓고 기다리며 그녀는 허리를 천천히 펴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새들이 울고 먼 들녘에 노란 유채꽃이 피기 시작했다. 봄은 오고 있었다. 그러나 그녀의 몸은 여전히 겨울에 머무는 듯했다. 작은 한옥의 부엌에는 아직 전 남편의 찻잔이 남아있었다. 그는 몇 년 전에 세상을 떠났고 그 이후 그녀는 혼자였다. 아들은 서울에 살고 바쁘다는 이유로 자주 내려오지 못했다. 전에는 외로움을 느꼈지만 지금은 무게감에 더 가까운 감정이었다. 다리가 무겁고 마음이 무거운 아침. 그녀는 물을 따뜻하게 데운 후 찻잔에 생강 몇 조각과 꿀을 넣고 조용히 저었다. 어머니가 젊었을 때 늘 마시던 그 차였다. 몸을 데우려면 안에서부터 따뜻해야 해. 어머니의 말이 떠올랐다. 복자는 오래전에 그 장면을 떠올리며 찻잔을 두 손으로 감쌌다. 따뜻함이 손끝에서 팔로, 다시 마음으로 전해졌다. 그녀는 조용히 중얼였다. 이대로 주저앉으면 안 돼. 나를 다시 일으켜야 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 병원도 다녀봤고 약도 먹어봤지만 늘 반복되는 증상에 익숙해져 버렸다. 하지만 그 익숙함이 그녀를 점점 안으로만 밀어넣고 있었다. 그녀는 그 자리를 벗어나야 했다. 단순히 병을 고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다시 만나기 위해서. 그녀는 작은 수첩을 꺼냈다. 먼지가 앉아있던 그 노트는 한때 그녀의 수업 계획표로 사용되던 물건이었다. 이제는 그녀 자신을 위한 계획이 필요했다. 수첩 첫 장에 그녀는 단단히 써내려갔다. 다시 걷기 위한 아침. 나를 위한 식탁. 나를 위한 시간. 그날 아침, 그녀는 바나나 하나를 꺼내어 먹었다. 몇 주 전 마을 보건소에서 받은 소책자에 노인에게 바나나는 다리 경련 예방과 근육 기능에 도움을 준다는 글을 읽은 기억이 났다. 별거 아닌 듯 보였지만 그 한 입에 그녀는 조심스러운 믿음을 실었다. 차를 마시고 과일을 먹고 조용히 손을 무릎에 얹은 채 몇 분을 가만히 있었다. 작은 변화였다. 아주 사소한 시도였다. 그러나 그 속에는 커다란 의지가 숨어 있었다. 그녀는 멈추지 않기로 결심한 것이다. 거실 한쪽에 놓인 작은 라디오를 켜자 국악이 흘러나왔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몸을 일으켜 작은 동작으로 스트레칭을 시작했다. 옛날엔 민속무용 동호회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던 그녀였다. 그 시절의 유연함은 사라졌지만 그녀의 몸은 여전히 기억하고 있었다. 팔을 천천히 올리고 무릎을 살짝 굽히고 어깨를 돌리는 그 짧은 동작만으로도 뭔가 깨어나는 느낌이 들었다. 내 몸은 아직 끝난 게 아니야. 그녀는 속으로 되뇌었다. 그날 하루, 복자는 무리하지 않았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녀가 스스로를 향해 작은 불을 다시 켰다는 사실이었다. 불꽃은 작고 흔들렸지만 분명히 타오르고 있었다. 해질 무렵, 그녀는 창가에 앉아 일기를 썼다. 오늘 아침, 다리는 무거웠지만 마음은 한결 가벼웠다. 따뜻한 차 한 잔, 바나나 하나, 작은 스트레칭. 나는 나를 돌보기 시작했다. 아직 갈 길은 멀지만 첫 발을 내디뎠다는 것이 중요하다. 그녀는 펜을 내려놓고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았다. 유채꽃이 흔들리고 있었다. 봄이 천천히 그녀에게도 다가오고 있었다.
김복자는 다음 날 아침 눈을 뜨자마자 전날의 기록을 떠올렸다. 따뜻한 차, 바나나 하나, 천천히 돌린 어깨와 무릎. 작지만 확실한 변화였다. 몸이 눈에 띄게 나아진 것은 아니었지만 마음 어딘가에서 할 수 있다는 목소리가 자라고 있었다. 그녀는 오늘 아침도 같은 순서로 움직였다. 찬물 대신 따뜻한 물 한 컵, 생강차 한 잔, 그리고 바나나 하나. 하지만 오늘은 조금 더 해보기로 했다. 몸이 필요로 하는 것을 더 많이 채워주고 싶었다. 냉장고를 열어보니 삶은 달걀이 눈에 들어왔다. 며칠 전 미리 삶아 둔 것이었다. 그녀는 그것을 꺼내어 상 위에 올려놓았다. 달걀은 어릴 적부터 아침 식탁의 단골 손님이었다. 아버지가 늘 말하곤 했다. 달걀은 몸에 기초를 쌓아주는 음식이야. 하루를 버틸 힘이지. 복자는 달걀 껍질을 조심스럽게 벗기며 그 단단한 흰자와 고운 노른자를 바라보았다. 단순하고 소박하고 충실한 음식. 그녀는 조용히 한 입을 베어 물었다. 짭짤한 맛이 입안에 퍼지며 위장이 따뜻하게 반응했다. 달걀과 바나나, 생강차로 시작된 그날 아침은 어제보다 한결 든든했다. 하지만 복자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몸의 회복은 지속적인 관심과 영양에서 비롯된다는 걸 이제는 알았다. 그래서 수첩을 꺼내 식단을 기록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5가지 음식을 기준으로 매일 식탁을 구성해보기로 했다. 단순하지만 실천 가능한 조합이었다. 1. 바나나, 근육 경련과 피로에 좋은 칼륨의 원천. 2. 생강차, 혈액순환을 도와주는 따뜻한 자극제. 3. 삶은 달걀, 단백질과 비타민 D, 칼슘 흡수를 돕는 영양소. 4. 오트밀, 기리죽, 위에 부담이 없고 섬유질 풍부한 아침 식사. 5. 호두와 아몬드, 관절을 부드럽게 해주는 좋은 지방과 비타민 E. 이 조합은 그녀에게 복자표 아침 회복 식단이 되었다. 그녀는 매일 한 가지라도 꼭 챙기기로 다짐했다. 그날 오후, 그녀는 시장에 다녀왔다. 오랜만에 마을 장터로 가는 길은 여전히 무거웠지만 마음은 가벼웠다. 귀리 한 봉지, 아몬드 한 통, 유기농 계란 한 판, 그리고 잘 익은 바나나를 사서 돌아왔다. 작은 장바구니 하나였지만 그 속에는 그녀의 회복의 의지가 담겨 있었다. 그날 저녁, 복자는 오트밀을 처음으로 끓여보았다. 우유 대신 집에 있던 두유를 넣고 바나나 반 개를 으깨 넣었다. 귀리죽 위에 아몬드 5알과 호두 2개를 잘게 썰어 뿌리니 보기에도 그럴듯했다. 한 숟가락 떠먹으며 그녀는 그 맛에 놀랐다. 담백하지만 속이 편안했고 먹는 동안 기분까지 부드러워지는 느낌이었다. 내 몸이 고마워할 만한 음식이네. 그녀는 작게 웃었다. 그날 밤 일기장에 이렇게 썼다. 음식은 단순한 연료가 아니라 나를 돌보는 첫걸음이라는 걸 다시 느꼈다. 귀리죽 한 그릇에도 따뜻함이 스며 있고 삶은 달걀 하나에도 생명이 담겨 있다. 나는 나에게 다시 정성을 들이기 시작했다. 며칠이 지나면서 복자의 아침 식탁은 더 단단해졌다. 그녀는 바쁜 아들도 챙겨주고 싶다는 마음에 손편지를 한 통 써서 함께 건강 간식 세트를 소포에 넣어 보냈다. 바쁘더라도 아침은 꼭 챙겨 먹어야 해. 엄마처럼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편지를 붙이고 돌아오는 길, 복자는 스스로에게 묻는다. 나는 지금 무엇을 먹고 있는가? 무엇을 내 몸에 들이고 있는가? 그 질문은 단지 음식에 대한 것이 아니었다. 생각, 감정, 관계, 그 모든 것들이 그녀의 몸과 마음에 스며들고 있었다. 그래서 그녀는 더 조심스럽게, 더 따뜻하게 하루를 채우기로 했다. 식탁은 이제 단순한 배를 채우는 자리가 아니라 자신을 위로하고 일으키는 성소와도 같았다. 한 번은 마을 할머니 모임에 나가 그 이야기를 나누었다. 요즘 아침마다 기리죽에 아몬드를 넣어서 먹어요. 처음엔 이상했는데 이젠 하루 중 제일 기다려지는 시간이 됐어요. 그 말에 다른 할머니들이 웃으며 말했다. 복자 씨가 변했네. 얼굴이 훨씬 편안해 보여요. 우리도 따라 해볼까? 같이 건강하게 살아야지. 그날 이후 동네에선 복자표 아침밥이 은근히 퍼지기 시작했다. 복자는 깨달았다. 변화는 거창하게 시작되는 게 아니라 작은 식탁 위에서부터 조용히 자라는 것이라는 걸. 아침 식사를 변화시키고 며칠이 지나자
김복자는 몸의 감각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음을 느꼈다. 다리의 무거움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기지개를 켤 때 무릎이 조금 더 부드럽게 움직였고 발끝에 오는 감각도 이전보다 생생했다. 그녀는 이 조그만 변화가 단순히 음식 때문만은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다. 마음의 태도, 생각의 방향, 그리고 일상의 무의식적인 습관들이 쌓이고 무너뜨리는 무언가가 있었음을 깨닫기 시작했다. 어느 날 오후, 그녀는 조용히 수첩을 꺼내 들었다. 여느 날처럼 식단을 정리하려다가 문득 자신이 매일 반복하는 습관들을 떠올리기 시작했다. 그것은 무심코 했던 일들, 원래 그런 것이라 여겨왔던 행동들이었다. 그리고 하나씩 적어나가기 시작했다. 첫 번째 습관, 오래 앉아있기. 거실의 창가 자리에 앉아 뜨개질을 하거나 책을 읽다 보면 어느새 두세 시간이 훌쩍 지나가곤 했다. 움직이지 않고 앉아있는 동안 다리는 점점 저려오고 발끝은 차가워졌다. 하지만 그녀는 앉아있는 게 뭐가 문제야라고만 생각했다. 이젠 그 판단이 틀렸음을 인정할 수 있었다. 피가 돌지 않으면 다리도 마음도 굳어버리는구나. 두 번째 습관, 서 있는 자세의 고정. 주방에서 국을 끓이거나 빨래를 개는 시간 동안 그녀는 늘 똑같은 자세로 서 있었다. 무릎을 굽히지도 발을 옮기지도 않은 채 버티듯 서 있다 보면 나중엔 발목이 뻐근해지고 허리가 당겼다. 이제는 그때마다 잠시 무릎을 굽히고 체중을 양발로 나눠 서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걸 느꼈다. 세 번째 습관, 물을 거의 마시지 않음. 복자는 평소에 물을 많이 마시지 않았다. 차를 좋아하긴 했지만 하루 종일 마신 물의 양은 한두 컵에 불과했다. 특히 겨울이나 봄처럼 덥지 않은 계절엔 갈증 자체를 느끼지 못했다. 하지만 그녀는 읽었던 건강책에서 수분 부족은 관절을 마르게 하고 혈액순환을 방해한다는 문장을 떠올렸다. 물이 부족하면 내 다리도 메마르는구나. 네 번째 습관, 낡은 슬리퍼 신기. 한동안 신고 다닌 실내 슬리퍼는 밑창이 거의 닳아 있었고 발바닥을 지지해주지도 못했다. 마루 위를 걸을 때 미끄럽기도 했고 발바닥이 자꾸 쑤셨다. 하지만 익숙하다는 이유로 버리지 못했던 것이다. 이제는 편한 것과 건강한 것이 다르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했다. 다섯 번째 습관, 운동을 피하기. 이 나이에 무슨 운동이야. 그냥 쉬는 게 낫지. 이 말은 그녀가 오랫동안 스스로를 설득해왔던 방어막이었다. 하지만 최근에 배운 스트레칭과 걷기 명상이 그녀에게 보여준 건 정반대였다. 움직이지 않으면 다리는 점점 잠들고 결국 깨어나기 힘들어진다. 고요한 휴식이 아니라 무기력한 퇴행이었다. 그녀는 이 5가지 습관을 적어내려간 후 수첩에 한 장을 접어 표시했다. 잊지 말아야 할 것들이라는 제목을 붙이고 매일 밤 그 페이지를 한 번씩 다시 읽기로 했다. 그날 밤 복자는 자리에 눕기 전에 조용히 다리를 바라보았다. 그동안 너무 당연히 여기고 너무 당연히 혹사시켰던 그 두 다리. 늘 함께 해주었지만 한 번도 고마워라고 말한 적 없던 존재였다. 그녀는 손바닥으로 천천히 종아리를 쓸었다. 뻣뻣하고 울퉁불퉁한 다리였지만 이제는 미움이 아닌 연민으로 바라볼 수 있었다. 그리고 속으로 다짐했다. 이제 너를 더 아껴줄게. 늦었지만 진심이야. 이튿날 그녀는 집안에 작은 알람을 맞췄다. 40분마다 한 번씩 울리는 알람 소리에 맞춰 일어서서 창가까지 걸어가거나 가볍게 발목을 돌리는 시간. 처음엔 귀찮게 느껴졌지만 점차 그 짧은 움직임들이 하루의 흐름을 바꾸기 시작했다. 또한 물병을 눈에 잘 띄는 곳곳에 놓았다. 부엌, 거실, 침대 옆 하루 종일 조금씩이라도 마시려고 했다. 그러자 이상하게도 피부가 덜 건조해졌고 밤중에 종아리가 저린 횟수도 줄어들었다. 복자는 그것을 작은 회복의 증거라 불렀다. 회복은 병원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습관을 알아차리는 그 순간부터 시작된다. 일기장에는 이렇게 적었다. 나는 몰랐지만 내 다리는 매일 나에게 신호를 보내고 있었다. 이제야 그 말을 들을 줄 아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다. 익숙함 속에 숨은 위험, 조용히 스며든 게으름, 그 모든 것을 이젠 내가 깨운다. 햇살이 길어지고 저녁이 되면 김복자의 집안은 부드러운 그림자들로 가득해졌다. 하루의 끝자락, 늘 무릎과 발목이 묵직하게 울리는 시간이었다. 이전 같았으면
그냥 누워버렸을 것이다. 하지만 요즘의 복자는 달랐다. 그녀는 이제 알고 있었다. 하루의 마무리가 다음 날의 다리를 결정한다는 것. 그날도 해가 서산에 걸릴 무렵 복자는 욕실에서 대야를 꺼냈다. 플라스틱 대야는 예전엔 채소를 씻는 용도로만 사용했지만 이제는 그녀만의 저녁의식이 시작되는 신호였다. 부엌에서 물을 데우고 마당 한켠에 있는 장독대 옆에서 직접 캔 생강뿌리를 얇게 썰었다. 굵은 천일염도 한 줌 떠서 함께 넣었다. 너무 뜨겁지 않게, 하지만 따뜻해야 해. 온도를 손등으로 확인하고 거실 구석에 놓은 작은 의자 앞에 대야를 놓았다. 발을 천천히 담그자 따뜻한 물이 발끝부터 종아리까지 스며들며 퍼져나갔다. 복자는 긴 숨을 들이쉬었다. 그 한순간에 하루의 피로가 녹아내리는 듯했다. 물속에서 발가락을 움직이며 그녀는 기억을 더듬었다. 어머니가 생전에 하시던 저녁의 풍경이 떠올랐다. 허리 굽은 어머니가 장독 옆에서 물을 데우고 마루에 앉아 발을 담그던 모습. 그리고 그녀는 어린 시절 어머니 옆에 앉아 발을 말없이 바라보곤 했다. 발이 따뜻해야 몸이 산다는 말을 그때는 이해하지 못했다. 이제야 그 말의 무게가 가슴에 닿았다. 복자는 발목을 살살 문지르기 시작했다. 손끝으로 전해지는 감촉, 근육의 긴장, 관절의 움직임. 모든 것이 생생했다. 마치 그동안 말을 잃고 있던 다리와 조용히 대화하는 시간 같았다. 그녀는 속으로 중얼였다. 수고했어. 오늘도. 20분쯤이 지나고 물이 식기 시작하자 그녀는 수건으로 정성스럽게 발을 닦았다. 물기가 완전히 마르기 전 손바닥에 아몬드 오일을 몇 방울 떨어뜨리고 다시 한번 발등과 발바닥을 천천히 마사지했다. 그녀는 이 시간을 내 몸에게 보내는 감사편지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그날 이후로 복자의 저녁엔 늘 이유의식이 있었다. 간혹 피곤한 날엔 생략하고 싶은 마음도 들었지만 딱 한 번만 빠졌을 때 다음날 아침에 발이 다시 차가워지고 무릎이 뻣뻣해졌다는 걸 느끼고선 그 이후론 빠지지 않았다. 어느 날 저녁, 대야에 발을 담그고 창밖을 바라보며 그녀는 생각했다. 내가 내 다리를 돌보는 이 시간은 단순히 치유가 아니라 회복이야. 고치기보다는 돌이키는 시간. 잊혀졌던 나를 불러오는 시간. 그녀는 거실 벽에 작은 메모지를 붙였다. 따뜻한 물, 따뜻한 손, 따뜻한 마음, 매일 밤 나에게 돌아오는 길. 조용한 저녁 의식은 단지 물리적인 효과에 그치지 않았다. 복자의 마음에도 변화가 일어났다. 자기 자신에 대한 연민과 배려, 그리고 존중이 싹트기 시작한 것이다. 그녀는 더 이상 늙고 약해진 사람이 아니었다. 별표, 자신을 알아가는 사람, 별표이었다. 가끔은 마을 친구들에게 이 습관을 이야기하기도 했다. 요즘 밤마다 발을 따뜻하게 해주니까 밤에 쥐도 덜 나고 잠도 깊이 자요. 그 말에 옆집 정순 할머니가 눈을 동그랗게 뜨며 말했다. 그게 정말 효과가 있어요. 해보세요. 생각보다 훨씬 좋아요. 이후로 그녀는 다른 이들과도 이 작은 습관을 나누기 시작했다. 어떤 이에게는 이 의식이 허리 통증을 줄여주었고 어떤 이에게는 숙면을 도와주었다. 하지만 복자가 가장 기뻤던 것은 사람들이 자신의 몸을 다시 바라보게 되었다는 것이었다. 그녀는 일기장에 또 하나의 기록을 남겼다. 따뜻한 물에 발을 담그는 건 단지 몸을 녹이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내가 나를 다시 껴안는 일이다. 바쁜 세월 속에서 소외된 나의 다리를, 나의 하루를 다시 끌어안는 것. 이제 복자에게 저녁은 단순히 하루의 끝이 아니었다. 그것은 새로운 시작을 위한 준비 시간이었다. 발을 담그며 하루를 정리하고 다리를 어루만지며 마음을 가라앉히고 따뜻한 양말을 신으며 내일을 기다리는 시간. 그리고 그 따뜻함은 점차 몸을 넘어 삶 전체를 데우기 시작했다. 김복자는 어느 날 저녁 발을 따뜻한 물에 담근 채 한참을 앉아 있었다. 물이 서서히 식어가는 걸 느끼면서도 쉽게 자리를 뜨지 못했다. 그날따라 무릎 위로 올라오는 묵직함이 더 깊게 느껴졌다. 마치 오래된 기억처럼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그녀는 천천히 물에서 발을 꺼내고 수건으로 닦은 후 소파로 자리를 옮겼다. 손에 아몬드 오일을 한두 방울 떨어뜨리고 조심스럽게 발바닥에 문지르기 시작했다. 그 움직임은 아주 작고 느렸지만 그 안에는 특별한 감정이 있었다.
무언가를 다독이듯 오랜만에 만난 친구를 쓰다듬듯. 그녀는 처음으로 손끝으로 마음을 전한다는 말의 의미를 체감했다. 발가락 하나하나를 감싸고 엄지손가락으로 발바닥 중앙을 둥글게 문지르다 보면 어느 순간 생각이 멈췄다. 오직 그 감촉과 온기만이 존재했다. 이게 나를 위한 시간이지. 그녀는 속으로 중얼이며 천천히 손을 종아리로 올렸다. 종아리 뒤쪽, 무릎 아래 움푹 들어간 부위. 그곳을 손가락 끝으로 눌러보니 약간의 통증이 있었다. 하지만 그 통증마저 반가웠다. 느끼고 있다는 것. 그건 여전히 살아있다는 증거였다. 그녀는 무릎 주위의 근육도 가볍게 눌러보았다. 예전 같으면 아이고 하며 멈췄을 자리였지만 이제는 그 아픔조차 대화의 일부처럼 느껴졌다. 다리는 지금껏 쉬지 않고 그녀를 지탱해줬다. 아팠던 건 무시당했던 시간의 흔적이었다. 그녀는 눈을 감고 손끝의 감각에 집중했다. 차갑던 발이 따뜻해지고 뻣뻣하던 관절이 부드러워졌다. 하지만 더 놀라운 것은 마음이었다. 가슴속에서 무언가 풀리는 듯한 감각. 나는 오랫동안 나에게 너무 인색했구나. 그날 밤 복자는 일기장에 이렇게 적었다. 오늘 처음으로 진심으로 나의 다리를 만졌다. 그건 단순한 마사지가 아니었다. 그것은 나에 대한 사과, 나에 대한 위로, 그리고 나에 대한 약속이었다. 다음 날부터 그녀는 손끝의 시간을 아침과 저녁으로 나누어 실천했다. 아침에는 기상 후 혈액순환을 돕기 위해 간단히 발을 문지르고 저녁에는 깊이 있게 천천히 다리 전체를 어루만졌다. 그녀는 유튜브에서 본 동영상 속 간단한 동작도 따라하기 시작했다. 엄지발가락을 돌리기, 발바닥 중심 눌러주기, 종아리 근육 위아래로 훑기, 무릎 안쪽 살살 두드리기. 이 모든 동작을 하면서 그녀는 입으로 천천히 호흡했다. 때론 괜찮아, 때론 고마워라고 조용히 말하면서 손은 다리를, 목소리는 마음을 어루만지는 일이었다. 며칠이 지나자 신기하게도 아침에 일어날 때의 묵직함이 점점 덜해졌다. 양말을 신을 때 발끝이 더 민감하게 반응했고 계단을 내려갈 때도 균형을 잡는데 훨씬 수월했다. 복자는 놀라웠다. 특별한 약을 먹은 것도 아니고 병원 치료를 받은 것도 아니었다. 단지 매일 몇 분 손으로 다리를 만졌을 뿐이었다. 하지만 그 단순한 반복 속에 진심이 있었고 연결이 있었고 변화가 있었다. 내가 나와 연결되는 느낌이 이렇게 깊을 줄이야. 그녀는 또 일기장에 썼다. 우리의 몸은 말을 하지 않는다. 대신 신호를 보낸다. 아픔, 무거움, 저림. 그것은 몸이 보내는 도움 요청이었다. 나는 그 요청을 무시했다. 이제야 손끝으로 대답하고 있다. 어느 날 그녀는 손자에게 영상통화를 하던 중 말했다. 우리 지민이도 매일 손으로 무릎 만져줘요. 공부 많이 하니까 무릎도 피곤할 거야. 지민이는 웃으며 대답했다. 할머니처럼요? 할머니 다리 예뻐졌어요? 복자는 장난스럽게 답했다. 응, 이제 다리도 기분 좋아졌대. 그 대화가 끝난 후 그녀는 생각했다. 이 작은 행위가 세대를 넘어서 전달될 수도 있겠다고. 내가 내 몸을 대하는 태도가 언젠가는 누군가에게 나를 돌보는 법을 가르쳐 줄지도 모른다고. 그리고 그날 밤 복자는 다시 다리를 쓸었다. 이젠 몸의 어디가 아픈지보다 어디가 살아있는지가 더 중요했다. 손끝은 어느새 마음의 연장이 되어 몸과 마음 사이를 잇는 다리가 되어 있었다. 김복자는 어느 날 아침 유난히 맑은 햇살에 눈을 떴다. 창문 너머로 봄빛이 번져들며 방안을 부드럽게 감싸고 있었다. 부엌에서 따뜻한 물을 마시고 간단한 아침 식사를 마친 후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 현관문을 열었다. 며칠 전부터 문득문득 밖으로 나가 걷고 싶다는 마음이 들곤 했다. 하지만 그 마음은 늘 괜찮을까 하는 불안과 함께 사라지곤 했다. 무릎이 혹시 버티지 못하면, 갑자기 힘이 빠지면 누가 도와줄 수 있을까? 그런 생각들이 그녀를 주저하게 만들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다. 손끝의 위로를 꾸준히 실천해온 덕분일까? 몸 안 어딘가에서 조용한 용기가 자라나고 있었다. 멀리 가지 않아도 돼. 그냥 한 바퀴만. 그녀는 단단히 묶은 운동화를 신었다.
다리를 감싸는 따뜻한 보호대도 착용하고 손에는 지팡이 대신 작은 물병을 들었다. 마당을 지나 마을길로 들어섰을 때 바람이 부드럽게 뺨을 스쳤다. 복자는 느긋하게 한 발짝을 내디뎠다. 천천히, 너무 빠르지도 너무 느리지도 않게 자신만의 리듬을 찾으며 걸었다. 예전에는 늘 목적이 있었다. 시장에 가기, 버스를 타러 가기, 병원에 가기. 하지만 오늘의 걸음은 목적이 아니라 존재를 위한 걸음이었다. 나는 지금 여기 있다. 그녀는 속으로 그렇게 말하며 걸었다. 몇 걸음 뒤, 그녀는 자연스럽게 호흡에 집중하기 시작했다. 세 걸음 동안 코로 천천히 들이마시고, 네 걸음 동안 입으로 부드럽게 내쉬었다. 그 호흡의 리듬은 걸음과 어우러져 마치 짧은 기도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걷는 동안 생각하지 않으려 했다. 대신 보았다. 들었다. 느꼈다. 들판에 피어난 들꽃, 나뭇가지에 매달린 봄빛, 새소리, 개 짖는 소리, 아주 멀리서 들려오는 트랙터 소리. 모든 것이 이 순간의 일부였다. 복자는 걷는 동안 손끝이 아니라 발끝으로 마음을 전하는 느낌을 받았다. 내가 내 두 발로 이 세상을 다시 느끼고 있다. 그녀는 걸음을 멈추고 길가의 돌담에 살짝 기대어 앉았다. 심장은 조금 더 빨리 뛰었고 이마에 땀이 맺혔다. 하지만 몸 전체는 놀라우리만큼 편안했다. 자신에게 속삭이듯 말했다. 괜찮아. 나는 아직 걷는다. 아니, 이제야 제대로 걷기 시작했는지도 몰라. 그녀는 다시 일어섰다. 이번에는 고개를 조금 더 들고 등도 조금 더 곧게 폈다. 한쪽 손은 허리 위에 가볍게 얹고 걸음을 이어갔다. 그녀는 문득 어릴 적 어머니와 함께 걷던 기억이 떠올랐다. 비포장 도로를 맨발로 뛰놀던 여름날, 흙의 촉감과 땡볕 아래의 냄새, 어머니 손의 온기. 그 기억은 지금 이 걸음 속에서 조용히 되살아나고 있었다. 복자는 자신도 모르게 입술을 움직였다. 감사합니다. 걸음마다 그녀는 그렇게 말했다. 감사합니다. 내 다리. 감사합니다. 이 바람. 감사합니다. 이 순간. 누군가 보면 이상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었다. 하지만 복자에게 이 조용한 중얼거림은 그 어떤 말보다 진심이었다. 걷는다는 건 단순한 이동이 아니었다. 삶을 느끼는 방식이자 자신을 안아주는 기도였다. 그녀는 마을 끝에 있는 작은 산책로 입구까지 도착했다. 예전엔 자주 오던 곳이었지만 어느 순간 멀게만 느껴져 오지 않았던 길. 그 길목에 서서 복자는 깊이 숨을 들이마셨다. 여기까지 왔구나. 그리고 다시 천천히 돌아섰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은 오히려 더 가벼웠다. 땀이 마르고 햇살이 등에 따뜻하게 내려앉았다. 골목길에서 마주친 이웃이 말했다. 복자 씨, 산책하러 나왔어요? 그녀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네, 이제 걷는 재미를 다시 찾았거든요. 집에 도착한 후 그녀는 물 한 컵을 마시고 작은 메모지에 오늘의 걸음을 기록했다. 2025년 3월 28일 47분 동안의 천천한 기도. 그리고 그 옆에 한 줄 더 적었다. 오늘 나는 내 몸과 마음이 같은 속도로 걸을 수 있다는 걸 배웠다. 그날 밤 그녀는 유난히 깊은 잠에 들었다. 꿈속에서 그녀는 어린 시절처럼 들판을 달리고 있었고 하늘은 눈부시게 맑았다. 며칠째 아침 산책을 이어가던 김복자는 어느 날 마을 입구의 오래된 정자 근처에서 한 남자를 보았다. 회색 바람막이를 입고 양손에 지팡이를 쥔 채 느릿느릿 걷고 있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그 사람은 바로 박창수 노인이었다. 박 노인은 마을에서 몇 안 되는 연로한 남성 중 한 명이었다. 조용하고 과묵한 성격 탓에 말을 걸기 어려운 사람이었지만 복자는 언젠가 보건소에서 그가 가벼운 뇌졸중을 겪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었다. 그날 박 노인이 천천히 벤치에 앉는 모습을 본 복자는 잠시 머뭇거리다 옆으로 다가가 인사를 건넸다. 안녕하세요, 박 어르신. 자주 여기 나오세요? 그는 복자를 올려다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예, 매일은 아니지만 요즘은 다시 걷는 연습 중입니다. 그 말에 복자는 자연스레 옆자리에 앉았다. 봄바람이 잔잔하게 불고 벤치 옆 목련 나무에서 꽃잎이 천천히 떨어지고 있었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그 풍경을 바라보았다. 조용한 침묵 끝에 박노인이 다시 입을 열었다. 처음엔 손끝도 잘 안 움직였어요. 오른쪽 다리는 아예 감각이 없었고요. 병원에선 기대하지 말라고 했죠. 그런데 그의 말은 느리고 또렷했다. 마치 한자 한자 직접 새겨넣는 듯한 어조였다. 그런데 어느 날 침대 옆에서 손녀가 제 손을 꼭 잡고 말하더군요. 할아버지, 나랑 놀러 가기로 했잖아. 그 한마디가 가슴에 박혔어요. 복자는 그의 옆모습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부터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손가락 하나, 다음엔 팔, 그리고 이제는 매일 100m라도 걷자고 마음먹었죠. 그의 말에 복자는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녀의 회복 과정과 다르지 않았다. 단지 출발점이 다를 뿐 마음의 본질은 같았다. 살아있으려고 걷는 게 아니라 살아있으니까 걷는 것. 어르신, 아프고 나서 가장 크게 달라진 게 뭐였어요? 복자의 질문에 박노인은 잠시 생각하더니 이렇게 대답했다. 나를 믿는 연습을 하게 됐죠. 예전엔 몸이 당연히 따라준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몸이 멈추니까 나 자신을 믿는 것도 멈췄더라고요. 그걸 다시 되찾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그 말은 복자의 가슴 깊이 파고들었다. 그녀도 마찬가지였다. 다리가 아플 때는 스스로에게도 의심이 생겼다. 내가 아직도 의미 있는 존재일까? 나 혼자 살아도 괜찮을까? 그런 불안이 매일을 무겁게 만들었다. 하지만 지금 이 벤치 위에서 두 사람은 말없이 마주 앉아 있었다. 몸이 불편해진 후에도 삶의 중심에 스스로를 다시 세운 사람들이었다. 박노인은 자신의 지팡이를 조용히 내려놓으며 말했다. 천천히라도 꾸준히 걷는 게 참 중요하더군요. 처음엔 누가 시켜서 했는데 지금은 내 몸이 먼저 원해요. 이젠 발이 말해요. 밖에 나가자고. 복자는 웃으며 대답했다. 저도 그래요. 발이 먼저 가자고 할 줄은 몰랐어요. 그들은 함께 정자 근처의 산책로를 천천히 걸었다. 말없이 걷는 동안에도 복자는 박노인의 발걸음에서 느껴지는 안정감, 집중력을 느낄 수 있었다. 무릎이 조금 흔들려도 중심은 흐트러지지 않았다. 걷다가 박노인은 문득 말했다. 김 여사님, 몸은 원래 말이 없어요. 대신 계속 신호를 보내죠. 아프다고, 피곤하다고, 도와달라고. 그런데 우린 늘 그 신호를 무시하고 살아왔죠. 복자는 조용히 대답했다. 맞아요. 저는 제 몸을 너무 늦게 들여다봤어요. 하지만 지금은 그 신호들을 하나하나 배우는 중이에요. 산책을 마치고 돌아가는 길, 박노인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다. 몸이 회복되면 기분이 나아지는 게 아니라 마음이 회복되면 몸이 따라오는 것 같아요. 나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복자는 그 말이 마음에 깊이 남았다. 몸이 먼저가 아니라 마음이 먼저. 자기 자신을 돌보겠다는 결심,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 그리고 그 마음은 언젠가 반드시 몸을 깨운다. 그날 밤, 복자는 일기장에 이렇게 썼다. 오늘 박 어르신과 걸었다. 같은 길을 걷지만 각자의 고통과 회복의 이야기를 안고 있었다. 나는 오늘 배웠다. 회복은 기록이 아니라 함께 걷는 누군가의 숨결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그녀는 한 줄을 더 적었다. 나는 이제 혼자가 아니다. 그날 밤 박노인과의 산책을 마친 후 김복자는 오랜만에 긴 시간 동안 창밖을 바라보았다. 달빛이 마당의 돌담을 부드럽게 감싸고 있었고 살랑이는 봄바람이 창문 사이로 스며들었다. 그녀는 오래전부터 미뤄왔던 일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아들에게 편지를 쓰는 일. 전화는 자주 하지 않았다. 서로 바쁘다는 이유로, 때로는 말이 길어질까 조심스러워서. 문자는 짧고 형식적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말로 전하지 못했던 것을 글로 전하고 싶었다. 서랍에서 크림색 편지지를 꺼내고 자그마한 만년필을 집어들었다. 손이 조금 떨렸지만 그 떨림마저 진심이라 생각하며 그녀는 한 글자씩 써내려가기 시작했다. 사랑하는 준호야. 이렇게 펜을 들게 된 건 요즘 내가 겪고 있는 일들을 너에게도 전하고 싶어서란다. 엄마가 너에게 건강 얘기를 꺼내면 늘 걱정부터 할까 봐 조심스러웠는데 이번에는 조금 다르게 이야기하고 싶구나.
며칠 전부터 엄마는 조금씩 걷기 시작했어. 예전엔 아침에 일어날 때 다리가 너무 아파서 그냥 하루 종일 안 움직이고 싶을 때가 많았지. 하지만 이젠 다르단다. 이젠 엄마 스스로에게 말하고 있어. 괜찮아. 내가 나를 데리고 어디든 갈 수 있어. 아마 너도 믿기 힘들겠지만 작은 습관을 바꾼 것만으로도 이렇게 많은 변화가 생길 수 있더라. 아침마다 바나나 하나, 따뜻한 생강차 한 잔, 저녁에는 발을 따뜻한 물에 담그고 조용히 하루를 돌아보는 시간. 그 속에서 엄마는 다시 나를 만났단다. 복자는 잠시 펜을 멈추고 창밖에 달을 바라보았다. 아들이 서울에서 얼마나 바쁘게 살고 있을지, 얼마나 스스로를 돌볼 여유 없이 하루하루를 견디고 있을지 생각하니 마음이 짠해졌다. 그녀는 다시 글을 이었다. 너도 그렇니, 준호야? 아침을 거르고 출근하고 커피로 허기를 달래고 지친 몸을 끌고 늦은 밤까지 일을 하고 있지는 않니? 엄마가 해줄 수 있는 게 많지 않아서 미안하지만 이 말은 꼭 하고 싶구나. 몸은 참 오래 참지만 한번 무너지면 회복엔 시간이 오래 걸려. 그러니까 아직 젊을 때, 몸이 괜찮을 때 조금씩이라도 돌보는 습관을 들여봐. 운동을 많이 하라는 것도 아니고 건강식을 먹으라는 것도 아니야. 그저 하루에 한 번이라도 너 자신에게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보렴. 잠깐 멈춰서서 숨을 크게 들이쉬고 내 다리는 오늘 어떤가, 내 허리는 괜찮은가, 내 마음은 숨 쉴 공간이 있는가 물어봐줘. 엄마는 지금 다리 하나를 움직이는 일이 기도처럼 느껴져. 걸음 하나하나가 나를 다시 살게 해주고 내가 살아있다는 걸 느끼게 해줘. 복자는 여기까지 쓰고 나서 손등으로 눈가를 한 번 쓸었다. 쓰는 동안 그녀의 마음속 깊은 곳이 하나씩 풀어지는 느낌이었다. 그리고 다시 한 문장을 덧붙였다. 엄마가 너에게 이 편지를 쓰는 이유는 단지 걱정 때문이 아니라 믿음 때문이란다. 너도 너 자신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걸 엄마는 믿고 있어. 그리고 그 힘은 거창한 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내가 너를 바라보는 마음에서 시작될 수 있어. 그러니 가끔은 내 발을, 내 손을, 내 숨을 바라봐줘. 그 작은 관심이 내 인생 전체를 바꿀 수 있어. 그리고 혹시 시간이 된다면 다음에 엄마와 함께 천천히 마을 길을 걸어보자. 목련이 피어있는 골목, 박노인과 내가 함께 걷던 그 길에서 말이야. 너와 함께 걷는다면 그 길이 얼마나 따뜻할지 상상만 해도 마음이 벅차오른다. 늘 너를 응원하고 사랑하는 엄마가. 편지를 다 쓰고 나니 밤이 깊어 있었다. 복자는 편지를 접어 봉투에 넣고 조심스럽게 봉했다. 그녀는 자신에게도 아들에게도 이 편지가 하나의 다리가 되어줄 거라 믿었다. 비록 지금 당장 변화가 없더라도 언젠가 이 편지를 읽은 준호가 한 걸음 멈추고 숨을 고르는 순간이 올 것이라 생각했다. 그날 밤 복자는 유난히 깊은 잠에 들었다. 그리고 꿈속에서 오랜만에 어린 시절의 준호와 함께 손을 잡고 걷는 자신을 보았다. 햇살이 따뜻하고 발걸음은 가볍고 마음은 평온했다. 그 순간 그녀는 속으로 속삭였다. 이 사랑은 한 걸음씩 자라나는 중이야. 편지를 붙이고 돌아온 날 김복자는 마당에 있는 느티나무 그늘 아래 앉아 조용히 생각에 잠겼다. 몸과 마음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느끼고 있었지만 그 변화가 단단하게 뿌리내리기 위해선 무언가가 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지금까지는 흘러가는 대로 해왔지만 이제는 내가 나를 이끌어야 해. 그녀는 부엌에서 메모지와 펜을 꺼내 작은 표를 그렸다. 10일의 회복 루틴. 그녀는 이를 기적이라 부르기로 했다. 이유는 단순했다. 그녀에게 20일은 몸의 회복이 아니라 삶의 태도를 다시 세우는 시간이 될 것 같았기 때문이다. 표의 첫 줄에는 날짜를, 그 옆에는 아침 루틴, 몸 돌봄, 마음 일기, 저녁 정리라는 4가지 항목을 적었다. 그리고 각 항목 밑에 이렇게 계획을 세웠다. 1. 아침 루틴. 따뜻한 물 한 컵. 바나나 또는 삶은 달걀. 5분 간단 스트레칭. 발끝 돌리기와 호흡 명상. 2. 몸 돌봄. 낮에 한 번, 실내 걷기 15분. 물 6잔 이상 마시기. 좋은 신발 착용 확인. 5. 2번의 의식적인 자세 점검. 3. 마음 일기. 5. 매일 한 문장 감사 기록. 오늘 내 몸에게 해주고 싶은 말. 오늘 가장 평온했던 순간 기록.
4. 저녁 정리. 족욕 15분. 생강 플러스 소금. 발 마사지와 간단한 스트레칭. 10분간 조용한 음악 듣기. 그녀는 계획표 위에 조그맣게 적었다. 나를 위한 작지만 깊은 약속. 1일차. 그날 아침, 복자는 10일 루틴의 첫걸음을 시작했다. 따뜻한 물을 마시고 바나나를 천천히 씹었다. 그리고 발가락을 천천히 구부렸다 폈다. 시작이 반이다 라는 말이 떠올랐다. 점심 무렵에는 실내를 천천히 한 바퀴 돌며 팔을 흔들고 호흡에 집중했다. 그녀는 생각했다. 이건 운동이 아니라 나와 다시 연결되는 의식이야. 밤에는 족욕을 하고 발을 조심스럽게 문질렀다. 그리고 수첩을 펴고 썼다. 오늘 하루 무리하지 않고도 내 몸과 마음을 다독일 수 있었다. 감사해. 오늘도 잘 버텨줘서. 3일차. 몸에 작지만 명확한 변화가 느껴졌다. 아침에 일어날 때 다리의 저림이 줄었고 손끝의 감각도 선명해졌다. 기분이 흐려질 때마다 그녀는 자신에게 이렇게 말했다. 지금 이 순간 나는 나를 선택하고 있다. 그녀는 간단한 민들레차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다. 산수유가 흐드러지게 피어 있었다. 꽃도 피기 전엔 많은 시간이 필요했겠지. 나도 마찬가지야. 5일차. 이웃 정순 할머니가 말하길 요즘 복자의 표정이 달라졌다고 했다. 얼굴이 한결 밝아졌어. 무릎도 괜찮아 보이네. 복자는 웃으며 대답했다. 내가 내 다리를 매일 쓰다듬어 주니까 다리가 기분이 좋은가 봐요. 그날 일기에는 이렇게 적었다. 변화는 밖에서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어떻게 대하는지에서 시작된다. 7일차. 조금씩 게을러지고 싶은 유혹이 찾아왔다. 오늘은 그냥 쉴까? 하지만 그녀는 수첩을 펼쳐 첫날 썼던 문장을 다시 읽었다. 작지만 깊은 약속. 그리고 조용히 족욕대야에 물을 채웠다. 물에 발을 담그며 그녀는 알았다. 회복이란 매일의 작은 선택이 쌓여서 만들어지는 것임을. 11차. 복자는 느티나무 아래에 앉아 마지막 날의 기록을 적었다. 몸은 한층 가벼웠고 마음은 한층 단단했다. 10일 전과 비교하면 발걸음이 다르고 말투가 다르고 시선이 달라져 있었다. 그녀는 조용히 써내려갔다. 나는 더 이상 몸이 아픈 사람으로 살고 싶지 않다. 나는 나를 돌보는 사람이고 매일 나를 일으켜 세우는 사람이다. 10일의 기적은 숫자가 아니라 내가 나에게 집중한 시간의 이름이다. 그녀는 수첩을 덮고 두 손을 무릎 위에 얹었다. 그리고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다. 이 숨, 이 몸, 이 순간. 그 모든 것이 그녀에게 말했다. 잘하고 있어. 계속 가자. 봄이 완연했다. 남쪽 바람은 더 이상 싸늘하지 않았고 마을 골목마다 매화와 산수유가 번갈아 꽃을 피웠다. 김복자는 이른 아침부터 준비를 했다. 특별한 날은 아니었지만 그녀에겐 의미 있는 하루였다. 10일의 회복 루틴이 끝났고 오늘은 새로운 일상을 시작하는 첫날이었다. 그녀는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회색 셔츠에 연분홍 스카프를 메고 운동화 끈을 단단히 묶었다. 문을 열고 마당을 지나 마을 길로 나섰다. 오늘은 조금 더 멀리 걸어보기로 했다. 예전에는 언덕 아래 공원까지만 갔지만 오늘은 그너머 작은 저수지까지 가보고 싶었다. 걷는 발걸음은 조용했지만 힘이 있었다. 박노인과 함께 걸었던 길, 정순 할머니와 함께 나눴던 웃음, 아들에게 보낸 편지의 여운, 10일 동안 매일 다짐했던 그 말들이 그녀의 발밑에서 하나씩 되살아났다. 지금 나는 다시 살아가는 중이다. 저수지 입구에 도착했을 때 복자는 잠시 멈춰서서 물빛을 바라보았다. 바람에 잔물결이 일었고 그 위로 햇살이 반짝였다. 그녀는 큰 숨을 들이쉬었다. 이 공기를 이렇게 깊이 마신 게 얼마만일까. 숨이 깊어지자 마음도 함께 넓어지는 것 같았다. 그녀는 느릿하게 저수지 둘레를 돌았다. 걷는 동안 그저 풍경을 보는데 그치지 않고 그 풍경과 함께 걷는 기분이었다. 나무의 그림자, 하늘에 떠있는 구름, 가끔 들려오는 새소리까지 모두 그녀의 보폭에 맞춰 함께 움직이고 있었다. 걷다 보면 생각이 많아지기도 했지만 이제는 그 생각들과도 조화를 이루는 법을 배웠다. 그리움이 밀려와도 외로움이 다가와도 나는 이 길 위에 서 있다.
나는 더 이상 멈춰 있지 않다. 한 바퀴를 돌아 다시 저수지 입구로 돌아왔을 때 복자는 돌담에 앉아 물병을 꺼내 마셨다. 목을 타고 내려가는 물의 감촉이 기분 좋았다. 이 물이, 이 걸음이, 이 호흡이 모두 그녀의 삶을 다시 만들어주는 자양분 같았다. 그녀는 손에 쥔 물병을 내려놓고 조용히 손바닥을 무릎 위에 얹었다. 그리고 속으로 말했다. 이제는 내가 나를 안아줄 차례야. 기다려준 내 몸, 묵묵히 버텨준 내 다리, 그리고 무엇보다 이 모든 시간을 견뎌온 내 마음에게. 그녀는 문득 웃음이 나왔다. 예전 같으면 괜한 감상이라며 넘겼을 감정들이 이제는 너무나 소중하게 느껴졌다. 진심으로 자신을 위하는 마음이 이렇게 따뜻할 수 있다는 걸 이제야 알았다. 그녀는 다시 일어섰다. 이번엔 돌아가는 길. 하지만 이 길은 단순한 귀환이 아니었다. 나는 지금 어제를 이끌고 내일로 걸어가고 있다. 집에 도착한 복자는 찻주전자를 올리고 따뜻한 차를 한 잔 내렸다. 창가에 앉아 조용히 그 맛을 음미하며 수첩을 펼쳐 마지막 글을 썼다. 처음엔 다리 때문에 시작했지만 끝은 마음의 이야기였다. 나는 이제 걷는 사람이 아니다. 나는 살아내는 걸음을 배우고 있는 사람이다. 그녀는 한 장을 더 넘겨 빈 페이지에 이렇게 적었다. 이제부터는 매일이 연습이다. 내 몸을 믿는 연습, 내 마음을 들여다보는 연습, 그리고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연습. 그녀는 수첩을 덮고 가만히 눈을 감았다. 머릿속에는 길이 떠올랐다. 먼 길이 아니라 바로 눈앞의 그 길. 오늘도 내일도 천천히 걸으면 되는 그 길. 그날 오후 마을 아이들이 복자네 앞마당을 지나며 손을 흔들었다. 복자 할머니, 산책 다녀오셨어요? 복자는 창문을 열고 활짝 웃으며 대답했다. 응, 이제는 걷는 게 제일 좋은 시간이란다. 그 아이들이 웃으며 달려가는 모습을 보며 그녀는 생각했다. 저 아이들처럼 나도 다시 시작할 수 있다. 저녁이 되자 그녀는 오랜만에 아들에게 영상통화를 걸었다. 화면 속 아들은 조금 놀란 표정으로 말했다. 엄마, 얼굴이 많이 좋아졌어요. 뭔가 밝아 보여요. 복자는 조용히 웃으며 대답했다. 요즘 매일 걷고 매일 나를 안아주고 있거든. 준호야, 너도 꼭 내 걸음으로 내 하루를 만들어 보렴. 그날 밤, 복자는 따뜻한 물로 발을 씻고 조용히 침대에 누웠다. 천장을 바라보며 속으로 마지막 말을 속삭였다. 내일도 나는 걷는다. 그리고 그 걸음은 나를 향한 사랑이다.